나는 김서연 38이었어요. 결혼 12년 차였고 아이는 둘 있었어요. 엄마라는 직함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 자랑이자 굴레이기도 했어요. 남편 이정호는 40이었고 말 잘하고 사람들한테 친절했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남편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았고 남편도 겉으로는 저를 우리 서연 씨라고 부르며 다정했어요. 겉으로는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어요. 계란 프라이가 노란 눈처럼 반짝였고 김치찌개는 밤새 더 깊은 맛이 배었어요. 아이들은 교복 치마를 휘날리며 늦겠다 난리였고 남편은 소파 팔걸이에 걸터앉아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 매듭을 조금 더 올려줬어요. 그 작은 동작에 제 손끝이 참담하게 떨렸다는 걸 그때는 저도 눈치 못 챘어요. 점심 무렵 싱크대에 기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알림 하나를 봤어요. 남편과 공동으로 쓰는 가족 캘린더였는데 오후 4시에 외부 미팅이라는 회의가 잡혀 있었어요. 별거 아닌 일정이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저는 갑자기 남편의 폰을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부엌 타일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보였고 마음속에 비닐처럼 얇은 불안이 바람 들듯 흔들렸어요. 저녁이 되어 남편이 늦는다고 했어요. 야근해야 해요. 오늘 보고서 마감이 있었습니다. 딱딱한 말투였어요. 저는 그래요. 몸 챙겨요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야근이 저는 그렇게 못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이상했어요. 아이들이 잠들고 난 뒤 저는 베란다에 서서 빈 세탁 건조기를 돌렸어요. 괜히 소음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회색 드럼통이 둥글게 도는 그 작은 우주 안에서 저는 자신에게 계속 물었어요. 내가 이러는 게 왜 이렇게 억울하죠? 억울했어요. 나쁜 짓 하나 안 하고 집안 살림 꼬박꼬박 챙겼고 시어머니 병원 진료도 한 번 안 빠뜨렸는데 왜 내가 이런 초조에 흔들려야 하죠? 11시가 넘어 남편이 들어왔어요. 넥타이는 벗었지만 셔츠는 다릴 때 그 주름이 그대로 살아 있었고 향수와 다른 향이 겹쳐 있었어요.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어요. 향수는 남편 것이 확실했는데 그 위에 얇게 스며든 비누향이 낯설었어요. 저는 그 향이 너무 싫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제 코끝이 진실을 먼저 맡았다는 것을요. 늦었네요. 제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팀장님이 오늘은 칼같이 회의 끝내지를 않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등을 제 쪽으로 통 내밀더라고요. 저는 웃는 척 손을 올렸다가 멈췄어요. 제 손끝이 다시 떨렸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은 휴대폰을 식탁에 올려두고 물을 마셨고 저는 그 폰이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상자처럼 느껴졌어요. 무거웠고 그렇게 작았어요. 남편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저는 심장이 목을 타고 올라오는 느낌에 휩쓸렸어요.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잔금은 지문이었고 제 지문도 등록돼 있었어요. 우리는 부부니까 서로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그가 먼저 그러자고 했었거든요. 그거 참 웃기죠. 비밀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문자함을 열었어요. 지수라는 이름이 눈에 먼저 띄었어요. 다정하고 짧은 대화가 촘촘했어요. 오늘도 당신 덕분에 하루가 지나갔어요. 점심 먹었어요? 바쁘면 바쁘다고만 해줘요. 기다리는 건 내가 할게요. 하루에 20번씩 매달려 있는 말줄임표들이 저를 찔렀어요. 저는 스크롤을 거칠게 내렸어요. 사진도 있더라고요. 커피잔 하늘 손목 팔짱 얼굴은 잘리지 않았지만 여자 목선이 슬쩍 보였어요. 흰 셔츠 깃이 부드럽게 젖혀진 목선이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며 남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누구랑 메시지 했어요? 그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마치 연습한 것처럼 덤덤하게 말했어요. 회사 후배예요. 프로젝트 같이 합니다. 후배랑 하루 20번 메시지하는 회사가 있어요?
제 목소리가 팔뚝에 핏줄처럼 울퉁불퉁 솟았어요. 서연 씨, 오해하지 마요. 사람은 오해로 서로를 망쳐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목이 쉬어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오해? 그럼 저 향은요? 셔츠에 스민 비누 향은요? 우리 집엔 없는 향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그리고 제 손에서 폰을 빼앗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나는 자요. 당신도 자요. 그렇게 끝냈어요. 우리는 그날 대화를 그만두었고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지 못했어요. 그가 잠든 뒤에도 제가 잠들 수가 없었어요. 천장에 붙은 작은 균열이 헤어진 가죽처럼 갈라져 보였고 그 틈으로 제 숨이 빠져나가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애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침을 차렸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는 고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양치하러 간 사이에 통화가 왔고 그는 욕실 문을 닫고 소곤소곤 말했어요. 응응. 나중에. 그 응이 너무 부드러웠어요. 저에게는 한 번도 쓰지 않던 살살 녹이는 응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뒤를 조금씩 따라다녔어요. 제 스스로가 초라해지는 걸 알았지만 진실을 모르고는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다음에는 골목 끝 주차장에서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어느 날 남편이 나오는 문에 맞춰 다른 여자가 나타났어요. 깔끔한 트렌치 코트를 입었고 머리는 낮게 묶었어요. 얼굴은 마른 하늘처럼 투명했고 웃을 때 잇몸이 작게 보였어요. 그 여자가 최지수였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때는 그냥 심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만 있었어요. 둘은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고 차에 함께 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어요. 허벅지 살이 얼어붙고 손가락이 지 맘대로 타이밍을 잃어버린 피아노처럼 떨렸어요. 저는 찻잔처럼 가늘게 울리는 목소리로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봤죠, 서연. 이제 못 본 척하면 거짓말이에요. 저는 택시를 잡았어요. 앞차 따라가 주세요. 제 입에서 드라마 같은 대사가 나왔고 기사님은 내라고 했어요. 제 어깨가 앞좌석 등받이에 닿았고 저는 시야를 앞으로 고정했어요.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필름이 탁탁 끊기듯 모든 기억이 잘려나가고 이음매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새로 붙은 이음매는 날카로웠고 그 칼날이 제 안쪽을 긁었어요. 도착한 곳은 강변에 있는 작은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어요. 유리창 안쪽으로 노란 조명이 따뜻했고 하얀 식탁보 위에 와인잔이 반짝였어요. 둘은 창가에 앉았고 남편은 여자에게 무언가를 건넸어요. 작은 상자였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웃었어요. 웃음이 아주 예뻤어요. 저를 부숴버리기에 충분할 만큼요. 반짝이는 귀걸이였어요. 귀걸이를 귀에 달아주며 남편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예뻐요. 그 말이 제 귓속에 모처럼 박혔어요. 저는 식당 앞에서 30분을 서 있었어요. 발이 아파왔고 발목이 나무 뿌리처럼 굵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중에 저는 알아요. 그날 제 발은 실제로 퉁퉁 부었고 집에 와서 양말을 벗는데 양쪽 발등에 분노가 날개처럼 부풀어 있었어요. 웃기죠? 몸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는 걸 제 발이 먼저 보여주었어요.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제 누구랑 있었어요? 그는 잠깐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 씨. 말했잖아요. 회사 후배요. 이름은요? 그는 잠깐 망설였어요. 지수, 최지수. 기획팀. 귀걸이는요? 후배에게 귀걸이를 선물하는 회사 문화가 있습니까? 저는 끝까지 정중한 말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분노할수록 말을 더 공손하게 하더라고요. 그 공손함이 칼이었어요. 그건 그쪽이 생일이라서. 남편이 사준 거라서 더 반짝였겠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 눈이 먼저 울었어요. 몸이 먼저 알아서 울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 방에서 숙제를 봐주다가 슬쩍 울음을 삼켰어요. 아이가 엄마 왜 울었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씩 웃으며 엄마는 사랑 때문에 울었어라고 했어요. 사랑 때문에요. 사랑이 이렇게 더러울 줄 잘 몰랐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발신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고 낮고 단단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김서연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최지수 씨 아시죠? 이름이 제 귓속에서 종처럼 울렸어요. 네, 압니다. 저는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지수 씨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잠깐 제 심장이 헛디뎠어요. 바닥이 내려앉았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씹듯이 물었어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수 씨가 어느 귀여운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고요. 사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전화기 건너편에도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귀여운 남자가 제 남편이에요. 잠시 정적이 있었어요. 그 정적은 벌집처럼 구멍이 많았고 그 사이로 제 체온이 다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는 낮게 숨을 쉬더라고요. 혹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강남의 조용한 티룸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그는 35이라 했고 옷차림은 정갈했어요. 말수가 적었고 눈빛이 깊었어요. 제 쪽을 조심스럽게 보다가 그는 두 손을 포개에 올려놓고 말했어요. 지수 씨를 사랑했습니다. 예전에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사랑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함부로 결정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민 건 녹취록과 메시지 캡처였어요. 몇 개는 제가 본 것과 겹쳤고 몇 개는 제가 몰랐던 내용이었어요. 제 남편이 툭툭 던진 농담들, 보고 싶다 같은 진부한 말들, 그리고 익숙한 회색 이모티콘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지수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빠 너무 몰입하지 마요. 이건 서로의 외로움 달래는 거잖아요. 난 진짜 사랑할 사람 따로 있어요. 오빠도 알잖아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벌벌 떨렸어요. 억울했어요. 분노했어요. 웃겼어요. 제 남편이 바보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치고 올라왔어요. 보셨어요? 제 남편은 그녀에게 그냥 외로움 메꾸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 씨, 우리 둘 다 피해자였네요. 피해자. 그 단어가 제 혀끝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제 자신을 피해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짜증 나도록 맞아서 더 화가 났어요. 저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서연 씨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지수 씨와 저는 결혼을 안 하겠습니다. 최소한 지금은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창밖에 가을 하늘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하늘은 멀쩡했고 나무는 변함없이 흔들렸어요. 제 앞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폐 깊숙한 데에서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건 묘하게도 해방감이었어요. 누군가가 제 손목에 꽉 채워둔 보이지 않는 팔찌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팔찌는 제가 스스로 채웠을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밥상머리에서 말했어요. 아이들 앞이 아니었어요. 둘만 있었어요. 정호 씨, 우리 대화해요. 그는 짜증을 냈어요. 또요? 네, 또요? 저는 웃었어요. 당신이랑 관계가 있던 최지수 씨 다른 남자와 결혼 준비 중이었대요. 박태준 씨라고요.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얼굴이 참 볼만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에요. 오늘 그분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지수 씨가 우리 둘을 동시에 물 먹였더라고요.
남편은 갑자기 의자를 밀고 일어섰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말이 안 되면 좋겠네요. 그런데 말이 돼요. 당신도 알죠? 그녀가 당신에게 진짜 사랑은 따로 있다고 했던 메시지. 모를 리 없죠. 그는 잠시 혀를 깨물듯 입술을 눌렀어요. 그리고는 믿기지 않게도 저한테 화를 냈어요. 왜 당신이 남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생활을 왜 함부로 말해요? 저는 웃음이 빵 터졌어요. 그 웃음은 절망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우리 사생활? 당신이랑 그녀가 만든 사생활은 제가 만든 가정 위에 올라앉아 있었잖아요.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생각 정리 좀 하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드라이 아이스처럼 차갑게 귀에 박혔어요.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고 불 꺼진 TV 화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눈 밑에 깊은 곡선이 생겼고 그 곡선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진하게 발랐어요. 피 같은 색이었어요. 눈을 또렷하게 만들기 위해 아이라인을 단단히 그었어요. 애써 똑바로 서서 제 어깨선을 펴고 한껏 근육을 움켜쥐듯 복부에 힘을 줬어요. 그게 갑옷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최지수를 만났어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당신 나랑 얘기해요. 그녀는 의외로 바로 나오더라고요. 검은 니트에 회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왼쪽 귀에는 제가 본 그 귀걸이가 반짝였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차분했어요. 내 남편이랑 있었죠. 저는 바로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있었습니다. 인매가 조금 올랐어요. 왜요? 사람이 외로울 때 기대고 싶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잠깐의 쉼이었어요. 당신은 잠깐이었겠죠. 난 인생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날이 섰어요. 그리고 당신 박태준 씨와 결혼 준비했죠.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러나 곧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분과는 가정이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제가 피식 웃었어요. 그분은 맞추려고 했고 당신은 재는 법을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무게를 잴 때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저울을 눌러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보다 더 나빠요. 둘을 동시에 속인 사람이에요. 그녀는 끝까지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지금 와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사과요. 사과하더라도 당신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도 받아낼 거예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왜인지 알아요? 내가 나를 지키고 싶어서요. 당신이 무너뜨린 건 내 결혼이었지 나 자체는 아니에요. 그녀는 입술을 다물었어요. 그 순간에 잠깐 아주 미세하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카페를 나오는 순간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가을 해는 4, 5시면 이미 붉어졌고 건물의 유리창들이 불꽃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유리벽에 비친 제 뒷모습을 봤어요. 낯설게 의젓했어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요. 죄송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지수였어요. 단 4글자였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제 심장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딘가 아주 깊은 데서 얇은 막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코 속에 오래 붙어 있던 말라붙은 상처 딱지가 툭 하고 떨어지듯이요. 이틀 뒤 박태준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결혼은 멈추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에게 짧게 답했어요. 서로 살아남읍시다. 그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살아남는 걸 넘어서 살아내 봅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아주 조금 울었어요. 억울함과 화남 사이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섞였어요. 슬픔과 함께 묘한 안도였어요. 누군가가 제 등을 아주 살짝 받쳐주는 손 같았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가 오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집을 정리했어요. 드레스룸에서 남편의 셔츠들을 구겨진 채로 한쪽에 묶어두었고 그 옆에 제 코트를 가지런히 걸었어요. 같은 옷걸이 아래 다른 삶이 있었고 그 간격이 이제야 보였어요. 간격은 처음부터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못 본 척하고 매일 다림질로 덮어놨을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분노가 다시 올라왔어요. 억울했어요.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무너져야 하죠? 왜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만나서 증명하고 눈물을 닦고 또 서야 하죠? 화가 났어요. 나는 피해자였고 동시에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구해야 하는 주인공이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다이어리에 크게 썼어요. 나는 버티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줄을 2번 그었어요. 펜끝이 종이를 파고들었고 그 깊이가 제 결심처럼 선명했어요. 아침이 오고 아이들이 식탁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오늘 체육대회예요. 큰 아이가 말했어요. 저는 활짝 웃었어요. 그래요? 그럼 엄마가 제일 큰 박수 준비했어요. 저는 아이에게 머리끈을 묶어주며 속으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나는 이 아이들 앞에서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울더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겠습니다. 문간에서 신발을 신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 정리되지 않은 머리, 입술 가장자리에 작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기회를 한 번만. 아니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야근이 무엇인지, 당신의 오해가 무엇인지, 당신의 생각 정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설명 듣고 싶지 않아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당신 지수 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 했던 거 알았죠? 그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몰랐다가 알았습니다. 그럼 됐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문이 닫혔고 저는 벽에 손을 대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폐가 스르르 비워졌다가 다시 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알림창에는 믿을 수 없는 문장이 떠 있었어요. 청첩장 최지수 앤드 박태준. 일시 11월 16일 토 오후 1시. 장소 더 프라임 호텔 5층 그랜드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전구가 짧게 터졌어요. 그 둘의 결혼은 멈춘다 했는데 다시 시작한 거였어요. 아니면 박태준 쪽 가족이 보낸 자동 발송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제 손이 먼저 반응했어요. 씁쓸한 미소가 올라가더라고요. 좋아요. 나 갑니다.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끝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내 인생의 무대가 어떻게 막을 닫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막이 오르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연습했어요. 검은 원피스를 꺼내고 굽 높은 구두를 신어보았어요. 거울 속에서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 여자는 다신 울지 않을 것처럼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눈동자가 차가웠어요. 저는 그 눈동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단 한 문장을 속삭였어요. 당신은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존자입니다. 그리고 곧 당신은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초대장 뒷면에 볼펜으로 3글자를 적었어요. 참석함. 그 순간 어딘가에서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쳤어요. 저는 제 가슴을 손으로 눌렀어요. 살았다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시작이라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장으로 제 2발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될지, 무엇을 말하게 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 서사를 되찾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제 서사를 빼앗아 가지 못할 거였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뒤 며칠 동안 소식이 뜸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불안하기보다 묘하게 차분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부러지고 동시에 새로 세워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하지만 그 차분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던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던 최지수 그녀가 다른 남자와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녀는 얼굴에 화장기 하나 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제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어요. 저도 알아요. 아내는 안다고요. 남편에게 내내 건조하게 굴던 여자가 다른 남자 앞에서는 연분홍빛 얼굴로 활짝 웃고 있다는 게 얼마나 치욕적이었는지 아세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커피잔을 엎을 뻔했어요. 그래, 저 여자가 원하는 건 결국 더 나은 남자였구나. 내 남편은 그냥 발판이었구나. 속이 뒤집혔어요. 억울했어요. 내 가정을 무너뜨려 놓고 내 남편을 바보로 만들고 결국은 더 잘나가는 남자와 새 인생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며칠 뒤 소문은 현실이 됐습니다. 지수가 재벌 2세, 박태준 35세과 약혼을 했다는 뉴스가 퍼졌어요. 사진 속 지수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 뭐였는지 아세요? 그 결혼식 청첩장이 제 집으로도 도착했어요. 하얀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손에선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 결혼식에 왜 가야 하죠? 내 남편하고 바람핀 연애 결혼을 축하하라고? 속으로 씹어대면서도 제 눈은 청첩장을 끝까지 읽고 있었어요. 11월 16일 더 프라임 호텔 5층 그랜드홀. 저는 그날을 달력에 크게 동그라미 쳤어요. 붉은 매직으로. 그건 단순한 동그라미가 아니었어요. 복수의 원이었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술에 취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 씨, 그 여자가 결국 나 버리고 다른 놈이랑 결혼한다네요. 목소리가 비참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꿀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축하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바람핀 대가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더 지켜볼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서 내 눈으로 끝까지 볼 거예요. 당신도 오세요. 당신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니까. 남편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미쳤어요? 거길 왜 가요? 내가 미쳤는지 세상이 판단하게 해봐요. 며칠 뒤 저는 지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축하해요. 결혼한다면서요? 지수는 잠시 말이 없더니 웃더라고요. 오셨어요? 소식 들으셨구나. 그럼요. 근데 청첩장은 왜 보낸 거예요? 서연 씨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이제 끝났다고요. 제가 정호 씨를 뺏으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스쳐간 거예요. 이제 저는 제 길 가요. 그녀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날카로웠어요. 잠깐 스쳐갔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남편하고 바람핀 게 잠깐 스친 거라면 내 인생은 뭐가 되죠? 서연 씨 인생은 서연 씨가 다시 세우면 되죠. 저는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탁 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행복해지세요. 근데 결혼식 날 제가 직접 가서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지 지켜볼게요. 내 눈으로 확인할 거예요. 지수는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태연하게 말했어요. 오세요. 오셔도 돼요. 아무도 못 막아요. 어차피 주인공은 저니까. 그 말이 제 귀에 독처럼 번졌어요. 그래, 내가 주인공이라고? 아니, 주인공은 내가 될 거야. 그 결혼식에서. 청첩장을 받아든 순간부터 제 심장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더 프라임 호텔 5층 그랜드홀. 반짝이는 금박 글씨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내 남편과 바람난 여자가 이제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다른 남자와 당당히 결혼을 한다고요.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모욕적인 건 그 청첩장이 굳이 내 집까지 배달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옷장을 뒤졌습니다. 결혼식에 갈 옷을 고르면서 평범한 하객용 원피스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집어든 건 검은 원피스였어요. 장례식에나 어울릴 법한 허리를 조이고 어깨선을 날카롭게 살린 드레스. 결혼식에 축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조문하러 가는 기분으로 서겠다고 결심했거든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 자락이 제 그림자를 더 길게 끌고 갔습니다. 마치 내 안의 분노와 억울함이 옷감 속으로 스며든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에 무기를 채워 넣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빼낸 메시지 캡처와 녹취록,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들. 오늘 당신 덕분에 살아요라는 지수의 문자, 당신 아내는 몰라요? 라는 대화, 서로의 숨결이 묻어 있는 듯한 사진들. 종이와 파일이 손에 닿을 때마다 피가 끓어올랐어요. 결혼식장에서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꺼내 들 거라고 다짐했어요. 모두가 박수치며 축복할 때 내가 그들의 위선과 추악한 과거를 세상 앞에 던져주겠다고요. 밤이 깊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곤히 잠든 뒤 저는 맥주캔을 따서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고 거품이 목을 찌를 때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죠? 왜 내 인생은 무너졌는데 그 여자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세상의 축복을 받아야 하죠? 억울했고 분노했고 동시에 기묘한 기대감마저 스며들었어요. 그래, 내 결혼식. 내가 직접 보러 간다. 내가 주인공이라 착각하는 그 무대 내가 제일 앞줄에서 지켜봐 줄게. 그 대신 내 웃음이 굳어지는 순간도 똑똑히 확인할 거야. 결혼식 전날 밤 화장대 앞에 앉아 검은 원피스를 다시 입어봤습니다. 하이힐을 신어보고 진한 아이라인을 그려봤어요.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울음을 삼키고 차갑게 웃으며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의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저였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남편 이정호였어요. 술에 절은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제발 내일 가지 마요. 그 말이 비굴하게 들렸어요. 왜요? 창피해요? 라고 되물었더니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부탁이에요. 나라도 무너지게 하지 말아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정호 씨. 내일은 내가 꼭 가야 할 자리예요. 내 인생을 무너뜨린 결혼식이니까 내가 직접 지켜봐야죠. 전화를 끊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제 결심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내 인생의 지옥이 끝나고 새로운 문이 열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를 펼쳐 크게 적었습니다. 11월 16일. 무너뜨리러 간다. 11월 16일 토요일. 하늘은 파랗게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지만 제 안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더 프라임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다른 하객들은 화사한 색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저만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니까요. 검은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울리는 소리가 제 마음의 북소리처럼 둔탁하게 퍼졌습니다. 일부러 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가 내 무대인 것처럼. 그랜드홀은 꽃으로 가득 장식되어 있었고 하얀 장미와 분홍빛 백합이 향기를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제 눈은 서늘하게 시려왔습니다. 신랑 박태주는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고 신부 지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든 채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천이 드리운 그 모습이 눈부셨지만 제겐 그 웃음이 잔인하게만 보였습니다.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고 있는 여자. 내 남편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는 더 잘난 남자를 붙잡고 행복을 누리려는 여자. 그 얼굴이 내 심장을 쑤셨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박태준 군과 신부 최지수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지수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카펫 위를 흘러가는 드레스 자락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 그 순간 저는 손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주례가 이어지고 신랑과 신부가 마주 보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쏠렸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흑빛으로 질렸고 박태준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결혼 그냥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가방에서 증거 파일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저 신부 제 남편과 바람핀 여자입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문자, 사진, 녹취. 모두 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탄성을 질렀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지수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 미쳤어요. 하지만 제 손에 들린 증거들이 허공을 가르며 흔들릴 때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신부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 씨, 이게 뭐예요? 사실입니까? 지수는 울먹이며 부정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냉소를 흘리며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카페에서 웃고 있는 장면, 남편에게 보낸 다정한 메시지들, 호텔 앞 CCTV 캡처.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지고 신랑 가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결혼 당장 멈춰. 신랑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신랑 아버지는 격분하여 주최 측에 마이크를 빼앗으라고 했지만 이미 파국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결국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죄송해요. 잠깐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태준 씨만 사랑해요. 그러나 박태준은 차갑게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 결혼 취소합니다. 순간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술렁이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앞다퉈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수의 눈물이 흘러내려 하얀 드레스를 적셨고 그 순백의 천은 더럽혀진 누더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봤지? 넌 내 남편을 빼앗고도 행복해질 수 없어. 결국 진짜 무너지는 건 너야. 결혼식이 파탄난 뒤 호텔 앞은 이미 기자들과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웅성거리며 서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불륜녀래. 세상에 이런 스캔들이 다 있나. 신랑 집안 끝장났다. 목소리들이 칼날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차분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쇠사슬을 끊는 소리 같았어요. 그날 밤 인터넷 뉴스는 온통 지수와 박태준의 파혼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재벌가 약혼식 중단, 신부의 충격적 과거 폭로, 불륜 폭로로 무너진 결혼식장 같은 제목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지수의 사진은 하얀 드레스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모습은 순백이 아니라 오히려 추락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남편 이정호는 그 소식을 듣고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얼굴로 문을 두드리며 울먹였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의 모습은 초라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정호 씨,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나를 무너뜨린 순간부터 우리 사이도 끝난 거예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저는 차갑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수의 몰락은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박태준의 집안은 언론에 공식적으로 파혼을 발표했고 지수는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에서 불륜녀, 결혼식 파탄 같은 꼬리표와 함께 퍼졌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빛나던 그녀는 이제 낯선 그림자에 쫓기며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공원에 나가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그날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울지 말아요. 엄마 웃는 얼굴이 제일 예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밤에 혼자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상처난 자국도 있었고 눈밑주름도 깊어졌지만 제 눈빛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낸 주인공이야. 그날 다이어리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아니, 나는 살아냈다. 남편은 결국 혼자가 되었고 상간녀는 세상의 조롱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과 분노로 얼룩졌던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웃으며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결혼식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